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분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해요. 제게 시어머니란 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따뜻했던 집 안에서 믿을 수 없는 막장이 벌어졌다는 거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수 없는 막장이 벌어졌다는 거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그날이 생생히 기억나요. 1987년 가을, 단풍잎이 우수수 떨어지던 그 계절이었어요. 단풍잎이 우수수 떨어지던 그 계절이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3층 양옥집 앞에 서 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북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앞에 서 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북처럼 쿵쾅거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거든요. 정원 입구에는 작은 장독대와 가지런히 놓인 화분들이 눈길을 끌었죠. 가지런히 놓인 화분들이 눈길을 끌었죠. 국화, 맨드라미, 봉숭아꽃이 가을 햇살을 받으며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어요. 그 화분들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꽃을 기르는 분이라면 분명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되어줄 사람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야. 너를 딸처럼 아껴주실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구수한 된장 냄새와 따끈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와 따끈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저 한 곳곳에서 풍겨오는 그 냄새는 마치 제가 어릴 적 친정집에서 맡던 냄새와 비슷했어요. 그 냄새는 마치 제가 어릴 적 친정집에서 맡던 냄새와 비슷했어요. 따뜻하고 정겨운 집의 향기였죠. 집의 향기였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을 때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으셨지만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신 그분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포근함이 느껴졌어요. 아이고, 이쁜 아가구먼.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그 한마디에 제 긴장이 확 풀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제가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딸인 것처럼 애정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봐 주셨거든요. 애정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봐 주셨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이분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살며시 잡으시며 말했어요. 잡으시며 말했어요. 아이고, 손이 참 곱구나. 이런 고운 손으로 뭔들 못하겠어. 우리 아들이 복 받은 거야. 우리 아들이 복 받은 거야. 그 말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마음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거실로 안내받는 동안 집 안 곳곳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집 안 곳곳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오래된 집이었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남편의 어릴 적 사진, 형님의 결혼 사진,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까지. 형님의 결혼 사진,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까지.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꿔진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여기 앉아.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직접 차를 우려주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취미는 뭔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취미는 뭔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를 빤히 바라보던 여자가 있었어요. 바로 형님이었죠. 남편보다 3살 많은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형님은 제가 들어온 지 한참이 지나도록 인사도 없이 그저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인사도 없이 그저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형님의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형님의 눈빛이 묘했어요.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이, 반가움보다는 탐색하는 기색이 더 짙었거든요. 반가움보다는 탐색하는 기색이 더 짙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형님을 부르셨어요. 자, 큰 며느리야. 곧 내 동서가 될 사람이야. 그제야 형님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인사 대신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비웃듯 말했습니다. 참 아가씨가 참 작네. 우리 집엔 큰 며느리가 어울릴 줄 알았는데.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형님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형님을 바라봤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형님의 그 첫 마디에서 저는 직감했어요. 저는 직감했어요. 이 집에서의 생활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걸.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걸. 형님의 눈에서 느껴진 것은 단순한 텃세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텃세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듯한 경계심이었거든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듯한 경계심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쓰셨어요. 바꾸려고 애쓰셨어요. 큰 며느리가 농담이 심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형님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형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형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음식들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형님은 마치 저를 품평하듯 바라봤습니다. 형님은 마치 저를 품평하듯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미안해했어요. 형수가 원래 좀 까칠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형님의 그 시선은 단순히 까칠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 첫 만남에서 저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따뜻함에 대한 감사함과 형님의 차가움에 대한 불안감. 그때는 몰랐지만 이 두 감정이 앞으로 제 시댁 생활의 전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신혼집을 따로 마련했지만 시댁에는 자주 들렀어요. 특히 주말이면 거의 빠짐없이 시어머니께 안부를 여쭈러 갔죠.
시어머니는 항상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형님은 매번 저를 은근히 무시했어요. 형님은 매번 저를 은근히 무시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의 행동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형님의 행동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밥상에 제 숟가락을 빼먹는 건 다반사였어요. 다반사였어요. 어머, 깜빛했네. 미안해. 형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둘러댔지만 한 번, 두 번이면 몰라도 매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죠. 한 번, 두 번이면 몰라도 매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죠. 고의라는 게 너무 뻔했어요. 일부러 제 자리를 안 만들어두는 것도 그랬어요. 만들어두는 것도 그랬어요. 가족이 모두 모여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유독 제 자리만 빼먹고 준비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유독 제 자리만 빼먹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부석 의자에 앉거나 아예 부엌에서 서서 먹어야 했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거나 아예 부엌에서 서서 먹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설거지까지 도와주니 고맙구나. 시어머니가 제게 감사 인사를 하면 형님은 꼭 이런 식으로 받아쳤어요. 저야 뭐 할 일이 없어서요. 저희는 아직 애도 없고 한가하니까 겉보기엔 평범한 대화 같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속뜻은 달랐어요. 너는 아직 애도 못 낳은 주제라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거든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거든요. 형님에게는 이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영민이라는 아이였는데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시어머니도 이 손자를 무척 아끼셨죠. 형님은 틈만 나면 영민이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어요. 영민이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어요. 영민이가 학교에서 또 상을 받았대요. 우리 영민이 정말 똑똑하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자신과 자신의 아이 쪽으로 돌리곤 했어요. 자신의 아이 쪽으로 돌리곤 했어요. 저는 그런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우리 둘째 며느리가 요리를 참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요리를 참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형님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요리야, 누가 못해요. 중요한 건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가는 거지. 애 키우고 집안 어른 모시고 그런 게 진짜 며느리 노릇 아닌가요? 집안 어른 모시고 그런 게 진짜 며느리 노릇 아닌가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난처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큰며느리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둘 다 내 소중한 며느리들인데. 하지만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에이, 농담이에요. 농담. 제게 주는 날카로운 시선은 여전했어요. 형님의 가장 교묘한 점은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직접적으로 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직접적으로 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항상 돌려서 말하거나 농담으로 포장하거나 아니면 은근슬쩍 비교를 통해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농담으로 포장하거나 아니면 은근슬쩍 비교를 통해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둘째 동서 참 얌전하네요. 참 얌전하네요. 말도 별로 없고 겉보기엔 칭찬 같지만 실제로는 재미없다,
답답하다는 뜻이었어요. 실제로는 재미없다, 답답하다는 뜻이었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며느리가 너무 조용해서 심심하지 않으세요? 며느리가 너무 조용해서 심심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에도 의구심을 심으려 했죠. 의구심을 심으려 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남편이 자리에 있을 때는 형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이 자리에 있을 때는 형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저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고 심지어는 칭찬까지 해주곤 했어요. 심지어는 칭찬까지 해주곤 했어요. 동서, 오늘 화장 참 예쁘게 했네. 어디 제품 써?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이는 척하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는 좋은 형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이는 척하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는 좋은 형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형님을 보며 우리 형수가 동생 며느리 참 잘 챙겨주네라고 만족해했어요. 우리 형수가 동생 며느리 참 잘 챙겨주네라고 만족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둘만 남게 되면 형님은 금세 돌변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집 분위기 파악 좀 해. 여기서 너무 튀려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은근히 경고를 보내곤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형님은 서재에서 뭔가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형님은 서재에서 뭔가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형님의 손길이 이상하게 날렵하더라고요. 호기심에 슬쩍 보니 형님이 금고 앞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금고 앞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금고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형님, 뭐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뭐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형님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태연하게 웃더군요.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혹시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그 말을 하면서도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고 하시는 게 넌 아직 이 집 사정을 잘 몰라. 엄마 재산 관리는 내가 하는 거야. 큰 며느리니까. 형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위압감이 있었어요. 그때 형님의 눈빛을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욕심으로 번쩍이는 그 눈빛은 지금까지 제가 본 형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 눈빛은 지금까지 제가 본 형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평소에 보여주던 그 모든 친절함과 배려가 가면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친절함과 배려가 가면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의 돈 냄새가 진동한다는 걸 느꼈어요. 형님이 시어머니 주변을 맴도는 이유가 단순히 효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에 대한 욕심, 그것이 형님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자칫 가족 간에 불화만 일으킬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제 선택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로 이어질지는 몰랐어요. 형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겉으로는 화목한 대가족을 연출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점점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갔어요. 점점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갔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 즈음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복통을 호소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가 복통을 호소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모셔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각종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위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위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칠간의 정밀 검사 끝에 나온 결과는 위암 3기 판정이었어요. 위암 3기 판정이었어요.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고 치료비만도 엄청난 액수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병행해야 한다고 했고 치료비만도 엄청난 액수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친정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거든요. 어머니 혼자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거든요. 저축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까? 대출을 받아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출을 받아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습니다. 은행마다 찾아가서 대출 상담을 받고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대출 상담을 받고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는 턱없이 부족했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을 팔아야 했어요. 그때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쯤 늙어버렸고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비틀거렸습니다. 남편도 제 상황을 보고 많이 걱정했어요. 어느 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울면서 얘기했어요. 여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당신 혼자 힘들게 안 할 거야.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남편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정말 괜찮겠어.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괜찮다니까.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괜찮다니까. 설마 장모님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남편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도움을 구했어요. 도움을 구했어요. 회사에서 급여 전 대출을 받고 자신의 적금도 모두 해약했습니다. 자신의 적금도 모두 해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위암 3기 치료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 무렵 시댁에서는 이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저희 집 문 앞까지 찾아왔어요. 이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저희 집 문 앞까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는 형님을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서 있는 형님을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가씨,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잠깐 얘기 좀 하자. 형님은 저를 계단 쪽으로 데려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정 상황이 안 좋다면서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네. 그게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집에 손 벌릴 생각은 마라. 미리 경고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언제 도움을 요청한다고. 참 눈치 없네. 우리 집 돈이 당신네 친정 도와주려고 있는 줄 알아. 엄마 돈은 내가 지킬 거야. 친정 도와주려고 있는 줄 알아? 엄마 돈은 내가 지킬 거야. 꿈깨. 저는 한 번도 시댁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시댁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형님은 마치 제가 그럴 거라고 단정하고 있었어요. 단정하고 있었어요. 형님,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실히 해두는 거야. 엄마한테 울며 불며 매달리는 꼴은 보고 싶지 않거든. 매달리는 꼴은 보고 싶지 않거든. 형님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벌써 그런 짓을 한 것처럼 취급하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앞에서 괜히 눈물 연기 같은 건 하지 마. 엄마가 감정적이 되시면 곤란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형님의 그 차가운 말투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니 이 사람이 평소에 저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형님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복받쳐 올랐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밀려왔어요. 친정어머니는 아프시고 돈은 없고 그나마 기댈 곳이라고 생각했던 시댁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날 밤 남편에게 형님이 한 말을 전했어요. 남편은 화를 내며 형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갖고 오신 그 작은 집이었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는 대출 서류에 서명하시면서도 미안하다만 반복하셨어요.
치료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갔어요. 계속 돈이 들어갔어요. 항암 치료 비용, 각종 검사비, 영양제 값까지 매일매일이 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각종 검사비, 영양제 값까지 매일매일이 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2개나 구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2개나 구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보고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도 악몽 같아요. 어머니를 돌보고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도 악몽 같아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잤는데도 쓰러질 수가 없었어요. 잠을 못 잤는데도 쓰러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막힌 건 그 와중에도 형님은 계속 견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형님은 계속 견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댁에 갈 때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친정 일 때문에? 라고 물으면서 은근히 시어머니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어요. 은근히 시어머니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가 요즘 왜 이렇게 야위었지? 라고 걱정을 표하시면 형님은 꼭 이렇게 받아쳤어요. 요즘 왜 이렇게 야위었지? 라고 걱정을 표하시면 형님은 꼭 이렇게 받아쳤어요. 친정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나 봐요. 고생이 많으시나 봐요? 에이, 그래도 젊은데 뭐.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시댁에는 의존하지 말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였죠.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였죠. 형님은 끝까지 저희가 시댁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었어요.